고소를 하시고 나서 가장 당황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경찰관이 이거는 범죄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빼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 나는 피해를 받아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써서 냈는데 경찰이 일부를 빼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럴 때 절대로 빼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때 빼면 이거는 경찰관이 빼라고 해서 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소한 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 잘못한 사람을 고소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요? 고소를 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부당한 짓을 했어요,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고소는 처벌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범죄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범죄 고소하면 다 처벌로 이어지냐? 또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고소를 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가 결정이 됩니다. 고소인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처음으로 내가 직접 내 사연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서류를 내거나 수사관에게 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첫 조사만큼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고소인 조사를 하고 나면 경찰관의 심증이 1차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가 중요한 또 절차적인 이유는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은 이전과는 달리 모든 사건을 검사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판단해서 범죄가 인정이 되면 검사한테 넘기고 범죄가 인정이 안 되면 검사한테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런 1차적으로 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소장도 잘 써야 되지만 고소인 조사도 잘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가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검사한테 가면 그때 검사한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건이 검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검사한테 간다 하더라도 검사가 고소인을 부르는 사건은 전체 사건에서 1%도 안 될 정도로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경찰은 또 법률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관이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경찰관이 이해한 그 수준에 맞게 잘 진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경찰관이 고소장을 검토한 다음에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면 통상은 상대방인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참고인을 부를 수도 있고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찰에 넘기는 송치, 이건 범죄가 아니야 그러면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이내로 언제 조사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이 옵니다. 여기서 고소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소장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가시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시는 분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는 변호사가 쓴 거라서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무엇보다 나는 당사자니까 잘 안다고 자만을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질문을 했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건 저희 변호사님이 쓴 건데요, 날짜가 여름일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소장의 내용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가셔야 하고, 양이 많거나 좀 내가 기억이 자신 없다 그런 경우에는 준비해 간 거를 보면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출력해 가도 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기기를 가져가서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가져온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 부디 본인의 기억에만 너무 의존해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빙성 있게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수사관이 눈으로 보게 하는 거지만 조사는 내 말로써 수사관이 듣게 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보통은 억울하거나 화나는 일이 많은데 더 중요한 건 억울해 보이고 화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들었을 때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 사람 말이 되게 믿음이 가네 라는 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 뉘앙스나 말투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받다 보면 좀 긴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말을 하면 얘라는 말을 먼저 던져놓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수사관들은 그런 걸 그대로 조서에 남기는 경우도 있어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는 내가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나도 질문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되물어도 상관없으니 내가 받은 질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고, 만약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갔다면 이 역할을 변호사가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조사 시 변호사 동행의 필요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조사받을 때 같이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판단에 맡기시는 것이고, 저의 경우는 같이 갈지 안 갈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 전에 수사관하고 먼저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수사관이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딱 들었을 때 이거 그냥 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당사자가 혼자 가서 진술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 조사인데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모의 질문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소를 취소하라고 종용하는 수사관의 말을 절대로 함부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경찰 말대로 빼게 되면 이거는 경찰이 빼라고 해서 뺀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뺀 걸로 정리가 됩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한 거는 다시 고소할 수 없어서 담당 변호사님과 꼭 신중하게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사를 받다가 아니다 싶으면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랑 같이 조사를 가면 이럴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이유로든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뭔가 경찰관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고 다음 조사를 받을 테니까 오늘 조사는 중단해달라고 한다면, 경찰관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조사 다 끝나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괜히 좀 어색하고 뭔가 좀 이렇게 괘씸죄에 걸리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사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는 것보다는 그걸 감수하는 게 낫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다음에 다시 조사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사받을 때 수사관 너무 친절하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해서 말이 잘 통해서 잘 될 줄 알았다, 혹은 수사관이 너무 험악해서 막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것과 결과가 꼭 함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하는 사람의 이 심증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고소인 조사를 받은 시점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 그리고 내부 결재, 검찰 송치,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함부로 알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고소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당연히 고소장을 잘 쓰는 거겠죠. 그렇지만 고소장을 쓰고 냈다고 나 할 일 다 했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사건을 트래킹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고, 경찰 연락 와서 고소인 조사 받고 나면 이제 또 기다림의 시간인데, 이때 해야 할 일은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관한테 자꾸 연락을 해서 어떻게 돼가는지, 상대방의 입장은 뭔지, 대질 조사는 필요 없는지, 다른 증거는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쉽게 말해 떠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물어봐서 경찰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가 추가로 대응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현재 내가 지금 변호사님을 통해서 고소를 했는데 지금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다면, 담당 변호사님께서 이런 역할을 좀 해달라고 꼭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소를 하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소는 사건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고소의 연장선인 고소인 조사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소하시는 분들은 보통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소장 작성은 물론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잘 받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는 꼼꼼한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